두만강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 연해준 남부예요. 연해준 남부에서 쭉 북상하다 보면 오른쪽에 큰 바닷물이 보이잖아요. 이게 동해바다예요. 그럼 동해바닷물의 끝이 어디냐면 사할린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동해 그러면은 두만강부터 시작하면은 일본에게 지는 거고요. 동해 그랬을 때 원래 동해는 학문적으로도 사할린 있는 끝에 이 타타르까지가 해역까지가 동해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되게 멀다는 느낌은 안 갔거든요. 멀지 않죠. 그러니까 이웃 우리가 나라인데. 예전에 우리 동포들이 가서 사할린에 주민이 거주했고요. 사할린 의병도 유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도 사할린 일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고려인들이 사할린은 굉장히 가까운 데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징검다리 형식으로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육지들이 섬들이 그렇죠. 우리가 베링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들을 통해서 건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러시아인들이 그대로 나가니까 19세기 중반 초반쯤 되게 되면은 러시아가 캘리포니아까지 진출하잖아요. 네, 3프로와 함께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유라시아 곳곳을 찾아 떠나는 시간 유라시아 오디세이 시간입니다. 지도를 보면 뭐, 와이프 어디싸이 뭐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유라시아 어딨어? 다시 갈 수도 없고 참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 이 선수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우리 형이 이렇게 보여도 착해요. 가끔 이런 부작용이 좀 있어서 그렇지. 자, 오늘도 사마르칸트대 윤명철 교수와 함께 지도에 보면 여러 곳이 있어서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공부도 해보고 싶은데 근데 절대 내 평생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동네를 찾아서 하나하나 공부도 해보고 네. 또 실제로 운이 좋으면 찾아가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사마르칸트대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윤명철입니다. 네. 제가 아는 교수님들 중에 가장 행복하신 분. 사실은 뭐 교수님들 뭐 밖에서 보면 존경도 받고 그렇지만 참 네. 이런저런 고민도 많으시고 저도 일도 고민 많으시고 많아요. 그런데 윤 교수님은 뭐 그냥 네. 머리 좀 복잡하다 싶으면 네. 훌쩍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여행 떠나시고 너무 부럽습니다. 또 좀 지루하다 그러면 말 타고 음. 그것도 안 된다면 뗏목 타고. 남들 안 하는 것만 경험하면서 한평생 사신 분. 오늘 어딜 갑니까? 네. 오늘은 시베리아 캄차카죠. 그죠? 지난번에 연해줄 했거든요. 네. 근데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데요. 캄차카반도라든가 사할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할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발해가 연관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사할린이. 네, 나중에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 어쨌든 오늘은 주로 사할린 그리고 캄차카반도를 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할린이 저 북동쪽 어디 저 춥고 그런 데는 거는 알겠는데 실제 저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그래. 않아요. 예? 그 사할린 같은 경우부터 1년에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가 얼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한여름에 가도 늘 설산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추운 데는 아니거든요. 네. 우리 생각하기엔 나름이죠. 시베리아란 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비릭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시베리아는 극북에 가까운 지역인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는 극동 시베리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은 원동이라고 그러는데 극동 시베리아는 굉장히 위도가 높으니까 춥죠. 거기 한 7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할린 같은 경우는 가까워요. 지금 두만강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 연해준 남부예요. 연해준 남부에서 쭉 북상하다 보면 오른쪽에 큰 바닷물이 보이잖아요. 이게 동해바다예요. 그럼 동해바닷물의 끝이 어디냐면 사할린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동해 그러면은 두만강부터 시작하면은 일본에게 지는 거고요. 동해 그랬을 때 원래 동해는 학문적으로도 사할린 있는 끝에 이 타타르까지가 해역까지가 동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홋카이도에 삿포로다 뭐 이런데 뭐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뭐 되게 멀다는 느낌은 안 갔거든요. 멀지 않죠. 그러니까 이웃 우리가 나라인데. 예전에 우리 동포들이 가서 사할린에 주민이 거주했고요. 사할린 의병도 유명했지만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도 사할린 일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고려인들이 사할린은 굉장히 가까운 데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러시아 땅이죠, 저기가? 그렇죠. 러시아 땅이죠. 네. 그리고 또 북쪽 가면은요. 맨 끝에 가게 되면 폭이 2.5km밖에 안 돼요. 그저 사할린 섬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그러니까 대륙과 흑룡강 하구, 아무르강 하구고요. 만나는 저기가. 사할린이 북쪽 거게 되면 그리고 오츠케가 연결되잖아요. 네. 2.5km밖에 안 되니까 그냥 뛰어가면 되는 거죠. 걸어가도 되고. 그리고 음. 겨울이 아니라 거기는 계속 오니까 거의 오니까 예.
늘 건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연해주 북부 지역과 사할린, 홋카이도 이런 데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륙에서 넘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네. 저 동네를 거쳐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일 그러니까 높네요. 역시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이 그래. 한국에서는 기마민족설로 유명하지만 에가미나미오 같은 경우는 바로 연해주 북부 지역에서 홋카이도로 직접 왔거나 사할린 거쳐서 그럴 것 왔다고 같네요. 그래요. 보니까. 근데 홋카이도에 가면은 네. 저쪽 지방에 그 뭐라고 그래 토착민이라고 하나 네, 아이누족이죠. 있잖아요 네. 실제로. 네, 저쪽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고유의 전통 문화, 예를 들면 그 미국 저 북쪽의 에스키모처럼 네. 그런 그 문화를 형성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홋카이도 지역은 아이누족들이 거의 없고요. 예. 왜냐하면 명치 때 들어와가지고 예. 완벽하게 토벌이 됐잖아요. 그 사실은 거기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누족 독립운동하는 네. 사람도 있지만 아메리카 기본적으로 인디안처럼. 예, 기본적으로는 일본 땅이 됐어요. 홋카이도는 일본 땅이 막부 말해서 명치 때 완벽한 일본 땅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 일부 사람들이 남아 있고 그 대신에 그 바로 이쪽에는 사할린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말하는 원주민들이 남아 있죠. 홋카이도에는 아이누족들과 비슷한 사람들, 아이누족도 사할린에 일부가 네. 있고요. 원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그 사람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사할린의 주민을 이룬 거죠. 그럼 일본 본토에 있는 주민과 네, 홋카이도나 사할린에 있었던 분들은 아예 민족이 좀 다른 다릅니다. 분들이에요? 왜냐면요, 일본도 우리가 흔히 말 일본의 신석기 시대 때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이주민들이 대부분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그렇죠.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살던 토착민들이 자꾸 위로 쫓겨 올라가요. 아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그 일부만 추- 남아 추운 있는 곳으로 거죠. 가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테면 인골, 골상부터 해서 유전자까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오키나와부터 저 홋카이도까지라고 보면 되잖아요. 크게 보면. 현재로서는요. 네. 근데 19세기 후반부터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 저는 이제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 그 느낌이 그런지 네. 홋카이도 사람하고 오키나와 사람은 완전 다르다. 그럼 다르죠. 오키나와는 제가 그래요?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는 뭐 할 한경도 예정인데 사람이나 제주도 사람이나 비슷비슷한데 뭐 다르냐 이거죠. 오키나는 인종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해양 남방 문화권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본토가 있고 홋카이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도 시대 때도 후기까지는 전혀 무관한 거였었어요. 그러다 에도 말에 막부가 그때 인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남진 정책을 취하게 되니까 아, 저거 먹어버려야 내려오니까 되겠다. 방어적 측면에서 이제는 홋카이도에 관심을 갖고 홋카이도 개청령을 내리고 결국은 완전히 토벌하면서 일본을 영토화시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민족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오늘 저 동네를 우리가 사할린과 이쪽이요. 가보는 거예요? 네, 사할린. 원래 여기는 우리가 보통 알타이어계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유라시아는 우리가 알타이어 문화권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들어왔을 때 이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주민들이 있잖아요. 제가 주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체불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물론 있었지만은 신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한반도 남부부터 해서 한반도 전체 남아질 때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남쪽 같은 경우는 동남아 계통이라든가 특히 일본 열도에서도 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런 신석기인들이 이른바 흔히 말하는 알타이어 계통 사람들에서 일단 공경 내지는 지배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남쪽에는 남쪽대로 물러나지만 그쪽에 있었던 주민들이 북으로 튀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북동방향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크게 쉽게 얘기해서 흔한 말에 고아시아족, 고유라시아족, 올드 파레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붙이지만은 거기에는 그 당시 때도 다양한 종족 집단들이 있었고요. 그 외 역사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분기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원래 극북 시베리아나 아니면 시베리아 계통에 살고 있었던 축치족도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문화권과 직결되어 있던 만주 일대에 있던 주민들도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면서 거기에 소수민족으로 정착되고 거기에 다양한 종족 이름으로 나타나는 네. 거죠. 그러면 먼저 사할린부터 좀 네.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네, 그렇죠. 예. 저는 이 사할린이 예전에 그 칼기 폭파 사건 있을 때 네.
비행기 잔해 그 근처 떨어지고 그래서 그동안 네. 아 저게 사할린이 저 동네구나라는 걸 네. 그때 알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네. 사할린은 위치는 알려주셨고 네. 일단 되게 춥고 뭐 네. 침엽수 많고 뭐 네, 그렇겠습니다. 침엽수 많고 예. 그리고 일부의 화라산 보이고요. 아, 화산이 있어요. 일부. 근데 어. 거기도 샤머니즘의 동네 아니에요? 샤머니즘 있지만은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다음에 오게 되는 오늘 살린하고 오늘 조금 이따 제가 캄차카 얘기하잖아요. 네. 캄차카 샤머니즘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만주에 있었던 완벽한 샤머니즘과 비슷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 사할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샤머니즘 모습보다는 주로 곰 신앙이 발달했잖아요. 토템인가요? 예, 그랬을 경우에 어. 물론 캄차카도 곰 신앙이 있고 시베리아도 곰 신앙이 우리도 있고 곰 신앙 있잖아요. 사할린도 있고 있지만은 일본도 곰 신앙이 있고 네. 이 사할린이 곰 신앙이 발달했거든요. 음.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또 다른 견해를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곰 신앙 없어요. 남들이 오해를 했을 뿐이지. 교수님 지금 환웅 있잖아요. 네, 이게 환웅. 맞아요. 그 단군 왕검이 그 아니에요. 곰의- 환웅할 때 웅자는요. 곰웅자가 아니라 산의 웅자예요. 그리고 그런가요? 흔히 말하는 곰 때문에 그런데 일웅이로란 말이 나오잖아요. 일웅이로 동열이고 그래서 일웅과 일호가 같은 굴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곰을 토템으로 해석한 건데요. 네. 그거는 그 시기에 그걸 처음 주장했을 때는 토테미즘의 개념을 잘 몰랐을 때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슨 설화라든가 아니면 신학이든가 민속을 볼 때 곰과 연관되게 어디가 있어요? 차라리 호랑이가 있죠. 곰 신앙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단군 왕 그거 신화에 외에는- 한번 출연하고 출연료가 비싸서 그런지 없죠. 다음부터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설사 양본더라도 이랬던 호랑이다, 늑대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나라 야수주의라고 그러는데 곰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특히 가슴 반달곰 있잖아요. 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가지고- 웅담을 좋아하는 아니 거죠. 그게 아니라 그거 굳이 그거 해가지고 지리산에 방사해가지고 몇 마리 살아났냐. 아, 그렇지. 막대한 예산을 들이잖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라고 토테미즘은요 단순하게 어떤 특별한 동물이라든가 식물을 숭배하는 걸 토템이라고 하지 않아요. 네. 이게 북미 인디안 용어지만 그건 뭐냐면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일련의 시리즈로서 시스템화되어 있을 때 토테미즘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면 부족 명칭 아니면 가게 아니면 사회 체제 다른 신화들 이래서 일관된 시스템 속에서 그걸 토테미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요 곰 자체를 숭배하지도 않아요. 모르겠어요. 중년 남자는 우르사 때문에 네, 네? 그건 그렇죠. 차라리 우리는 숭배까지는 호랑이 아니지만 애용했죠. 특히 사례에 보면 동해 같은 경우는 위호산신 그래가지고 호를 사신으로 모신다는 게 있거든요. 호랑이는 우리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분, 영감, 산대감 이래가지고 숭배하는데 곰은 차라리 그런 건 없죠. 아, 그런 그래서 건 우리가 없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사할린 설명하실 때 네. 거기에 있는 이른바 샤머니즘은 완벽한 샤머니즘은 아니지만- 아니고라고 설명 잠깐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뭐 뭔가 탄탄하고 완벽한 샤머니즘도 있고 네. 대충 물렁물렁한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이를테면은 언젠가 먼저 캐대언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한반도만 하더라도 한강 이북 특히 함경도 평안도 쪽에는 거기는 강신무라고 그래서 무당이 내려오는 거예요. 신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세습무라고 그래요. 가업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걸 단골무당이라고 해요. 이거는 격이 다른 거죠. 임무 과정, 무당이 되는 과정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 거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런 샤만적인 혼과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 진짜 신통하냐? 그럼요. 아니냐? 바로 신통한 거죠. 캄차카 같은 데서는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할린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곰신앙 같은 것이 발달이 됐어요. 제사나 지내고. 네. 뭔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기 있고 곰신앙도 맞추고. 재밌어요. 뭐 캄차카 반대도 곰신앙이 있잖아요. 아까 곰 얘기 나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베리아에 있는 지역에는 타이가 지대죠. 숲의 지대니까 당연히 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산에 가면 있으니까. 그럼요. 예.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는데 주로 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랬던 퉁구스계니까 우리가 퉁구스계 피가 많이 섞였잖아요. 퉁구스인들은 곰을 어떻게 했냐면 곰을 일단 잡거나 죽은 곰을 집안에 들이게 되면 잔치를 벌여요. 근데 잔치는 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잔치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을 잡은 건 우리가 아니라 저 나쁜 러시아 놈들입니다. 이런다든가 뭐 보티아긴 같은 경우는 숲에서 곰을 만나게 되면 모자를 벗거나 아니면 엎드려 절을 해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를테면 들소신앙, 독수리 이런 걸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그게 토템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섬기는. 그렇죠. 단순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사회 체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리튜얼에서도 곰과 연관된 것들, 조상도 마찬가지로 보고 이거. 그래서 지금 사할린 같은 경우는 곰이 많이 있는 거고 그게 일본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 일본에도 곰신앙. 일본은 곰을 섬기죠. 그 곰신앙이 있는 거죠. 특히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그 음. 곰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없었다. 곰보다 범이라는 거죠. 범. 네, 호랑이. 그럼 왜 아, 그랬어? 그래서 요즘에 뭐 되게 유행하는데 범 내려온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아, 난 그 노래 들으면은 굉장히 내 내부에 어떤 흥 같은 게 우리 호랑이에요. 그 호랑이를 우리가 백두산 호랑이 그러잖아요. 백두대간의 백두산 호랑이가 결국은 아무르 호랑이에요. 아무르강, 흑룡강에 있으니까 그걸 보통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그래요. 다 같은 종인데 단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 하기야 거예요. 저기 뭐 호랑이인데도 저기 인도 다르죠. 그 호랑이는 벵갈 호랑이. 살짝 귀여워 거기 가면. 좀 빈약해 보이는데 예. 우리 호랑이는 보면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그래서 그 가면 캄차카 같은 데 가게 되면 그 호랑이를 우리에 가둬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산에서 가장 용맹한 짐승 두 개를 굳이 고르면 범 아니면 곰일 텐데 우리 쪽에서는요. 누가 보면 곰이 대단해 보이고 네. 또 어디서 보면 범이 더 강해 보이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범을 섬기는 민족과 곰을 섬기는 풍습이 그렇게 갈라졌나. 약간 그렇게- 라이벌 그렇게 네. 해석을 해온 경쟁 거예요. 그런 그렇게 거죠? 그렇게 보겠네. 그랬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해석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범파 호파. 네. 그래서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들에 가야 곰을 잡고 범파, 인천 곰파. 바다에 그래서 그러나. 옛날 이진우 나오는데 정신 없으니까. 그래서 비디오 말씀 잘하시네요. 아유, 안 해서 가만히 그렇지. 계시네. 한 대 날렸어요. 재밌다. 네. 그렇다. 네. 예. 그런 사할린이. 네. 우리하고는 그럼 이제 우리 역사하고는 어떻게 연결된다고 근데 하셨죠? 우리 역사랑 직접된 거는 아직 못 찾았는데요. 예. 역사 그랬을 경우에는 사료 기록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하면 민속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등등은 또 다르잖아요. 근데 역사적 사료로서는 직접 등겨놓고 이를테면 고구려와 수나라가 있잖아요. 네. 이때 수나라의 기록에 나오고요. 특히 당나라 때는 기록에 나와요. 640년에 신당수에 보게 되면 640년 기록인데 그때 이 여기 살고 있는 유기라는 종족이 유비, 유귀, 유기. 네, 유귀라는 종족 또는 부족이겠죠. 집단이 왕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왕자라고 그러는데 왕자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왕체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지배자의 아들이 통역을 3번 거쳐가지고 당나라에 와요. 그래서 여기서 벼슬을 받고 돌아가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찾았을 때 굉장히 놀란 거는 그 당시 때 고구려고 수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잖아요. 그 시기에 이미 수나라 당나라 입장에서는 저 동쪽에 있는 사할린 지역과도 연관이 돼 있었구나. 그리고 고구려 입장에서는 약간 그 수당의 그럼요. 동맹국 같은. 동맹국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배후가 되니까 좋은 건 아니죠. 기분 안 좋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외교란 거는 그렇게 처절한 고구려 거잖아요. 입장에서는 좀 짜증 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이론이 뭐냐면 그렇다면 고구려도 기록에 안 남아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 산지사방의 사실을 파견했을 것이다. 그래서 당나라 넘어서 그때 그 서역 그렇죠. 거기 갔다는 거죠. 그렇죠. 사마르칸. 원래 맞아. 사마르칸트. 원래 그 면하고 있는 옆 나라들하고는 다 사이가 그렇죠. 안 좋아서 물론 그렇습니다. 내 친구는 한 달이 건너서 있는 저 나라랑 네. 친구가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배우가 되는 거죠. 그랬을 그러네. 경우에 저한테는 사할린의 유기, 캄차카는 야차라는 종족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그 알타이어의 집단이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집단들이 퍼지면서 건너가니까 고아시아족 그러면은 앞으로 연구가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 특히 북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 동만주 일대 있던 사람들과 사할린족 주민들과는 연관성이 있겠죠. 근데 인종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쪽은 러시아 계통하고는 다른 거죠? 러시아라는 건 자체가 사실은 러시아라는 말 이쪽으로 온 거죠. 그렇죠. 러시아는 그쪽 말 그 자체가 백인들은 이쪽으로 그냥 점령을 해서 그냥 파견. 16세기부터 그것도 루스가 온 것이 아니라 예. 이른바 그 코샥. 아, 저는 말씀드렸죠. 코자크. 예, 코샤크레스의 코시코산 카자흐스탄의 카자흐과는 다른 현재 우크라이나과 그렇죠. 코카스에 있었던 카자 그때 예. 예르마크라는 사람을 대표하는 집단들이 동쪽으로 계속 와요. 그리고 거긴 유용수도 있고요, 도적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고 이들이 계속해서 오는데 16세기부터 동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할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연해주 쪽보다는 오히려 북쪽을 일찍 가요. 그 캄차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우리나라를 꼭 비교하면 뭐라 그럴까? 영조 때 이미 베링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캄차카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츠크의 항도 그때 만들고요. 예. 그 다음에 러시아가 다시 남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두고 일본과 대결하는 구도가 돼요.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캄차카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그렇죠. 캄차카 저는 이제 또 반도라 할 말 그러죠, 많지만 반도. 또 캄차카에 넘어가겠습니다. 캄차카 반도 네, 캄차카 반도죠. 여러분들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꽤 커요. 네, 캄차카 반도가 있고요. 저기 보면 시 오브 오츠크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오츠크해를 지중해로 봐요.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거든요. 육지에서 오른쪽에 안 나타나 있지만 저 재팬 아일랜드에서 쭉 뻗어나간 것이 바로 쿠릴 열도예요. 점점 섬들이 그렇죠. 캄차카 반도 끝에 보면 저것도 지중해다. 그러네. 삥 둘러서. 홋카이도까지가 연결된 쿠릴 열도거든요. 그 쿠릴 열도 제일 남쪽, 즉 홋카이도 가장 북쪽인 4개 섬이 지금 오래전부터 영토 분쟁 분쟁 지역이죠. 지역이잖아요. 네. 1855년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그래 교수님 보기에는 어디 누구 땅이에요? 누구 그건 땅이에요? 누구의 땅도 아니죠. 한번 심판 한번 봐주세요. 누구의 땅도 아닌데 예. 일단 쿠릴 열도는 조약에 따르면은 일단 러시아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이미 러시아가 된 걸 현실적으로는 러시아죠. 영토 분쟁이 있는 그 땅이 대개는 두 나라의 경계점 있는 거라서 이 나라도 신경 안 쓰고 저 나라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어느 때 한쪽이 세면 가져가고 그러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원군 집정 때 바로 유명한 김종호 선생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무렵에 일본에서는 마미야 린조라는 유명한 지리학자가 있어요. 마미야 린조. 마미야 린조. 네, 그 사람이 홋카이도를 다 개척하고 지금 아무르강 하구까지 가거든요. 예. 당시 일본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8세기에서 18세기 말까지 또는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영토라는 것이 우리 생각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 가서 깃발 꽂으면 또. 네, 맞아요. 그 말 그대로예요. 음. 그리고 더더욱 나가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세금을 받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거긴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랄 산맥 동쪽의 모든 땅들은 러시아가 그렇게 개척해서 영토로 만든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말하는 시베리아에 있는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었던 거고 있었는데 러시아인들도 아니고 러시아인의 사주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오면서 야삭이라는 세금도 받아가면서 오면서 영토를 차지한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냥. 그럼요. 근데 일본이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막부 말에 홋카이도 개척 정책 취하고 지리적 탐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느 때냐면 바로 우리 순조 그리고 고종 요 무렵이에요. 우리 또 정신 우리는 없을 때. 이제 제국주의가 막 싹틀 때네.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도 그때 마음만 먹었으면 이를테면 제가 탐험가라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우리는 나가면 죽지만 사형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모르쓰고 제가 어딘가 가가지고 사진에 가서 뭐 했다. 그런 거 우리 땅 되는 살린이 거죠. 우리 땅인 거지. 그래 이제 우리 고종은 불러가지고 대역죄인을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맞아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그냥 하는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학문적 토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법의 얘기를. 실질적으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래스카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링 해협은 베링인데 베링이 러시아 사람입니까? 덴마크 사람이지. 그러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역사예요. 알라스카까지. 네. 근데 저 그리고 캄차카에는 어떤 사람이 사나요? 사람이 사나요? 캄차카 사람이 좀 살죠. 네. 캄차카는 근데 자연환경이 굉장히 험악하거든요. 이게 5월달에 사진 남쪽서 찍은 건데 저건 뭐 거의 뭐 그럼요. 남극이나 바다예요. 뭐 바다. 이런 느낌. 바다 위에 계신 거예요? 네,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 얼어붙었구나. 가시나요? 네, 5월 달인데. 배가 저기 아니에요. 사할린이에요. 그러니까 녹을 때는 바다지만 안 녹으면 땅이네요, 그냥.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 8개월 정도는 얼음이 있으니까 바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오는 거죠. 사람이 살 수는 없겠네. 저런 데. 근데 이동할 수 있겠구나. 늑대네, 저걸 통해서. 늑대. 늑대죠. 예. 여긴 뭐 여기 보면 알겠죠. 이게 바로 아이누족들이 거주지. 곰 어. 제의하는 거죠. 사할린에서 그 집안에 있고 곰을 모셔놓고 여기서 리튜얼 제사 의례를 지내는 거죠. 곰 잡았다 이거죠. 잡은 것이 아니라 잡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조상이니까 들소 신앙처럼 먹기는 자기의 먹습니다, 먹이가 저희가. 되지만은 그 먹이는 조상들이 나를 위해서 하사한. 후손들을 위해서 오신 거라고 보는 것.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그거죠.
저렇게 생겼었구나 집이. 네, 이거는 지금 사진에 쓰신 건데 이 건축 양식은 북방계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건축 양식이 캐나다 똑같죠? 바이칼도 똑같죠? 우랄도 똑같죠? 이게 뭐냐면 동일한 건축 양식이에요. 통나무를 이렇게 겹자르는 거. 직교에서. 이게, 네, 그래서 비슷한 거는 사실은 울릉도에 가도 있습니다. 나리분지. 북미 지역의 대부분 저렇게 그럼요, 다 그렇죠. 돼 이 있죠. 북미 지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국가 개념으로 북미 또는 캐나다 그러지만 똑같은 문화권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저거는 통나무로 집 짓다 보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럼요, 느낌도 당연하죠. 드는데 예, 맞습니다. 보고 배워서 네, 저 동네에서 또 짓고 그랬다는 가정입니까? 우리는 저렇게 안 지었거든. 우리요? 그래요? 우리는 통나무로 저런 형태로 집 짓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이게 뭐냐면 고구려 북영 양식. 아니 이게 우리 지금 그 지금 예. 그건 아니죠. 지금은 뭐 우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네. 그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저 유적지를 가보면 저런 형태의 가옥 구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통나무 아니죠. 잘 안 쓰죠. 우리는 흙으로 아니죠. 그냥. 지금 그 김 선생 말씀하신 거는 네. 지금 신석 시대 때 그 움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이런 타이거 문화권에서는 일찍부터 움집이 아니라 나무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정교한 방법이 이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 타이거 지대에서는 서쪽부터 동쪽까지 다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게 자연 발생적이고 기능적 관점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문화적으로 서로 배웠을 연결된 거죠. 가능성은 왜냐하면 높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겠죠. 이거는 똑같이 고구려 고분벽하고요. 아니 고구려 부경이라는 것이고요. 고분벽화에도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가장 유명한 것이 정창원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고대 유물을 보관하는 창고예요. 정창원. 그것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본에도 몇 개가 남아 있어요. 그게 고구려 부경 양식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북쪽에서는 이런 양식도 이어받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 그렇죠. 가능성이 문화권 높다는, 자체가 높다는. 문화권이니까. 캄차카반도는 춥구나 굉장히 그냥. 산들이 높아서요. 5,000m 가까운 산들도 있고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리고 산들이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산이에요. 늘 항상 지금 여름에 가서 찍은 거잖아요. 여름 기온이 한 뭐 5도 10도 정도 되나요? 한 10도 정도 되는 10도? 거죠. 섭씨. 네. 음. 그래서 늘 이렇게 하고 여긴 당연히 이러니까 빙하가 많죠. 농사는 못 짓겠네요. 농사 못 짓죠. 그러면 그리고 수렵 특히 중요한 건 업이죠. 뭐냐면 화산이 있다는 거죠. 활화산. 음. 그래서 캄차카 보면 때때로 지진 화산 보도가 나오잖아요. 예. 이게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런 거대한 자연환경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데서는 이렇게 갈 때 지금도 이런 데는 이렇게 설상차 스키나 이런 걸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갈 때 저 사람들은 그냥 스포츠 레저로 즐기는 것 같군요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갈 때 이 사람들이 우리를 태워서 산 꼭대기까지 간 걸 경운기 엔진 같은 거 부릉부릉 달아서 가는 건가요? 네. 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겁니다, 바로. 고래. 네. 범고래. 이게 이제 고래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지금 이걸 보여드리냐면은요. 캄차카반도가 있으면 왼쪽은 오츠크예요. 굉장히 큰 건데 제가 지중해라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태평양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르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남쪽 페트로포스산, 여기 바로 페트로포스산 근처인데 거기서부터 쿠릴 열대에서 홋카이도까지 연결되지만 다시 여기서 이렇게 빠져 올라가게 되면은 알래스카랑 연결되잖아요. 아주 북쪽은 알래스카랑 연결되죠. 네, 그죠? 연결되는 거죠. 예.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징검다리 형식으로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육지들이 섬들이 그렇죠. 우리가 베링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들을 통해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베링이 발견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알류산 열도에 거기 살고 있는 알류투족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해서 알래스카까지 가고 연결되고요. 하면서 알래스카까지 그게 가고. 북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북미 해안까지. 그걸 나중에 러시아인들이 그대로 나가니까 19세기 중반 초반쯤 되게 되면은 러시아가 캘리포니아까지 진출하잖아요. 아 러시아인들이 그 루트로. 그러면 그대로 타고 내려가서 아니 캘리포니아에 먼저 도착한 건 동부에 있는 미국인들이 아니라 러시아인들이에요. 그래요? 네, 고래도 있고 모피 때문에 이 고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설산이 있고 민데 여기는 거대한 바다가 있고 추운 바다니까 이렇게 고래들이 살고 이 고래가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울산의 반구대암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고래 문화권이요. 고래가. 그래, 선사 고래고기. 시대부터 고래잡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도 그래서 이 여길 주목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고래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고래유. 그럼요. 예. 그 허먼 몰빌에 보면은 그렇죠. 나오잖아요. 기름. 모비딕에 보면은 고래 기름 사업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석유 나오기 전에는 저 고래 기름이 석유의 용도를 쓰였다면서요. 그럼요. 뉴욕의 등불을 밝힌 가로등의 불빛을 밝힌 게 기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고래 냄새가 좀 그래서 났어요. 고래잡이를 선사 시대부터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미국의 서부 지역을 미국인들이 아니라 이른바 소련인들이 먼저 미국인들이 아니라 갔었어요. 동부 사람들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이 먼저 왔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너무 쉽잖아요. 왜냐면 알래스카를 한 다음에 그대로 타고 내려오면 되니까. 그때 깃발 꼽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랬으면 지금 미국 땅이 저 러시아 땅이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철수해요. 경제적 가치가 없고 러시아 내부 사정 때문에.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신미양요 뭐 이때쯤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되게 되면은 알래스카도 팔잖아요. 러시아가 팔죠. 네. 전략적 실수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모든 부동산 거래 중에 최악의 거래가 맨하탄 팔아넘긴 거.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팔아넘긴 알래스카. 거. 그래서 부동산은 그 이진우가 파는 게 아니에요. 사기만 하는 거지. 그 부동산 팔아서 주식일세 주식. 팔아서 잘 팔았다는 주식은 얘기. 파는 게 아니고 주식은 팔고 사고 하는 게. 저는 잘 너무 그런 잘 몰라서. 그 여기 예. 바다사자거든요. 와 바다사자. 예쁘다, 귀엽다. 커요. 그 예쁜 게 엄청 큰 거죠. 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거지만은 씨 라이언이라고 하는. 네. 바다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바다 표범이죠. 그다음에 물개, 바닷개도 있죠. 바다에는 엄청나게 많은 게 그렇겠네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열대지방은 열대지방대로 한 대는 한 대대로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런 거 잡아먹고 살았다는 거죠. 잡아먹고 여기 있는 기름을 쓰고 이 껍질로 옷을 해 입고 그러니까 저런 고기도 드셔보셨어요? 전 이건 쉽지는 이 않지. 사자 바다사자 고기는 못 먹어봤어요. 물개고기 이런 거 그건 먹어봤죠. 맛있나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사실 쉽지 먹으면 않을 먹는 거예요. 거지. 음. 왜냐면 예전에 물개고기 먹었잖아요. 자기가 많이 안 드실 것 같아 교수님 보면 가리지는 않는데 많이 드시는 이건 좀 천연기념물이에요. 근데 닭, 염소 이런 거 잡기가 편하지. 쟤네들은 막 싸나올 거 아니에요. 물개 안 그런가요? 아니 그렇지는 이리 않죠. 와 그러면 닭처럼 와요? 아 그렇지는 않죠. 어차피 흉기로 잡잖아. 총을 쓰고 그리고 이런 흉기로 배들 했으니까. 타고 잡은 거죠. 예. 바다에서 살아오라고. 저기도 참. 나무를 엮어가지고 한 거지. 카누죠 카누. 네, 일종의 카누형이죠. 이런 배들. 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이시아 즉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이런 데도 보면 이런 배를 가지고 수백 킬로씩 다녀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참 독해 보면. 네, 가장 생존력이 뛰어난 건 인간이죠. 아 독해 보면. 어느 것보다도 뛰어난 건 인간. 바퀴벌레보다 더 뛰어난 생존 능력은 인간이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동네가 오츠크의 연안에 캄차카 반도면 그냥 평생 저거 막 하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저 그렇죠. 이프로나 김프로나 다. 네. 야, 사람 참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이든지 생태 환경은 인간에게 적합하다. 재밌게 인간이 살았을 것 같아. 만들어가니까. 그래도 그때도. 유튜브도 안 보고 뭐 했지? 그런 건 있죠. 야, 이프로 표범 잡으러 가자. 막 그랬겠지 뭐. 그래서 사안이나 감착하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 그 뭐예요 저건? 연어알도 있고 아 많잖아요. 사안리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연어가 그렇게 무지하게 올라와요. 여름에는 어때요, 저 동네가? 그 여름에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시원하고. 그렇죠. 네. 무리역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거기는 굉장히 날이 시원하고요. 비가 조금 오긴 오죠. 저기도 그 캄차카에도 도시가 있습니까? 도시는 없죠. 도시가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그 캄차카 맨 밑에 보면 페트로폴레스크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요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나이팅게일 잘 아시잖아요. 네. 나이팅게일이 등장한 것은 결국 그 크림 전쟁이잖아요. 네. 1854년을 전후해서 시작된 63년간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바로 똑같이 이 캄차카 요 항구에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상륙전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여기서요? 네, 그래가지고 상륙전하고 결국 성공하거든요. 제가 영불이 이걸- 싸운다고요? 여기서? 네, 왜 그러냐면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게 이놈의 제가 자식들 말씀 진짜. 그레이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쪽에서 이를테면 대륙 세력과 해양세력 부딪히면서 현재 흑해를 둘러싸고 오스만 투르크와 러시아가 부딪히잖아요. 졸업 6차의 전쟁이 벌어져요. 큰 전쟁만. 더 많지만 큰 것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특히 영국은 오스만 투르크를 부추겨요. 그 전쟁이 엎치락뒤 시작하는데 주로 러시아의 우세로 끝나지만 크림 전쟁이 벌어질 때 그는 터키가 승리하죠. 오스만 투르크가 승리할 때 그때 영국과 프랑스는 송동격서 전략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도가 그대로 나오게 된 게 뭐냐면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이 똑같이 이런 구도 속에서 영국이 그래서 일본을 대리전하면서 도와준 거구나. 그렇죠. 그래야지 러시아의 남진 크게 주지를 막으니까 이런 구도를 우리가 그렇군요. 이해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캄차카 반도. 요 정도만 알아도 사실 사할린과 캄차카에 대해서는 야. 뭐 여행을 가면 이게 뭐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네. 비행기 타고 가고요. 헬리콥터 관광도 있는데 저는 못 해봤어요. 돈이 비싸니까. 그런데 일단 대자연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북극 그런 것처럼 거기는 정말 그 대자연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오늘 설명을 못 드렸지만 거기 민속들이 우리랑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샤머니즘. 제가 찍은 거라든가 거기 제가 무당 사진도 찍었거든요. 그 부분이 젊었을 때부터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사진도 있고 최근의 사진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접신 들린 상태에서 이거 직접 움직이는 찍으신 거죠. 거예요? 예. 아 이건 사진이고요. 자료 네. 사진이고요. 이게 신들린 네, 무당이에요. 신들린 모습이고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젊었을 때 그 코리악 쪽 거기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코리악 쪽의 샤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분이에요. 왼쪽 할머니. 샤만이라면 그 무당 무당이죠. 경매. 네, 무당이죠. 종교 지도자. 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젊은 애무당이죠. 여기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야. 이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주로 코리악 쪽이 여기는 지배해요. 뭐 이텔만족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퉁구스계랑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저분들 뭐 도시 같은 데서 모여서 살겠네요. 띄엄띄엄 그렇죠. 살면 네. 외롭고 제 힘드니까. 북미 지역의 인디안하고 흡사하게 유사하네 생겼네. 진짜. 그래서 그 느낌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음. 북미적으로 건너가는데 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베링해를 통해서 건너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저는 제 관점에서는 알래스카 알류산 갔었다. 열도 쿠릴 열도 알류산 열도를 통과해가지고 점점 가면 쉽게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쉬운 항해니까. 쉽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항해가 아니라 적어도 죽는 확률이 적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8세기 또 19세기에 가면은 탐험기들이 많이 나와요. 시베리아 탐험사 이런 책이라든가 아니면 당시 미국이 러시아 연합해가지고 거기다 전기 시설을 만들거든요. 그때 파괴된 사람들이 쓴 이 여행기가 나와요. 시베리아 탐험기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시기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탐험, 그다음에 그 운동, 운행 과정 이런 것들이 샅샅이 기록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재밌네. 시베리아 캄차카는 여기까지. 네, 여기는 네. 사할린 캄차카. 사할린과 캄차카. 뭔가 대자연의 호연지기를 느끼고 네. 싶은데 네. 멀리 갈 차비는 없을 때. 네. 이것도 한반도에서 가기 가깝고 좋네요. 사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쌀쌀한데 그 다음 편은 그래서 네. 조금 따뜻한 데로 가보겠습니다. 예. 해양 남방 지역으로 네, 여러분 사마르칸트대 윤명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모신 연사분은요. 그분이세요?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 어느 대학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연사 라인업.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부터 의학, 저속 노화로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정희원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역사, 언더스탠딩, 위대한 문명사 시리즈로 한국의 길을 보여준 김태유 교수,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김누리 교수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부터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매일 받아볼 수 있는 GIN 1개월 이용권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쏟아집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